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트럼프 관세 이슈 그리고 엔비디아의 흔들림으로 촉발된 AI에 대한 의구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방향을 알 수 없다라는 점에서 꽤 많은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불안 요소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조선과 방위산업주가 어제 강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 있었죠. 이들이 일부 지지해주기는 했습니다만 어제 국내장에서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고민이 되는데요. 시장 속 들려왔던 뉴스 하나씩 짚어가면서 그에 대한 영향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사이 뉴욕장이 어땠는지 본격적인 흐름부터 짚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관세 전쟁 우려에 대한 부분을 소화하면서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트럼프는 미국의 최대 3대 무역 국가에 대한 관세를 강행했습니다. 간밤 미국 현지 시간으로 0시를 기준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그리고 중국에는 추가 10%의 관세 부과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전장에는 매도 물량이 속출하는 모양새였는데요. 그래도 낙폭을 크게 벌렸던 오전에 비해서는 오후 들어서 많이 만회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한때 2% 급락을 하면서 조정 국면에 잠시 진입하기도 했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는 0.35% 하락, S&P 500 지수는 1.2%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각국이 어떤 보복 조치를 내놨는가 그 부분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국은 일부 미국산 제품, 그러니까 이 닭고기와 같은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최대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멕시코의 대통령은 이번 주말 관세 혹은 비관세 수단으로 보복을 할 것이다. 관련한 발표를 내놓을 거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총리 역시도 미국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를 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 높은 관세를 그렇다면 미국은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게 될 의회 연설의 내용에 주목을 해보셔야겠는데요. 여기서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이를 앞두고 조금 전에 전해진 속보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관련해서 내일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기도 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영향성까지도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세 전쟁의 양상이 참 우려스럽게 진행되는 가운데 그래도 3대 지수가 이렇게 장중 낙폭을 지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히트맵을 열어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 그리고 알파벳의 상승 덕분이었는데요. 엔비디아가 1.7%의 상승으로 전일 9% 급락에 따른 여파를 일부 지워냈습니다. 최근 기술주가 하락한 이유는 트럼프의 관세가 해외에서 주로 제조하고 있는 엔비디아 혹은 애플의 이 제조 비용 부담을 높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 때문이었는데 어제 TSMC가 미국 안에서 대규모 생산 설비를 확충하겠다 이 발표가 엔비디아의 부담을 좀 덜어주지 않겠는가 일단 이 한 가지 상승 요인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간밤 구글이 모건 스탠리 컨퍼런스에서 AI와 클라우드에 대한 카펙스 확대를 지속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줬습니다. 그 덕분에 반도체주들이 탄력을 받았고요. 알파벳의 주가 역시도 2.4%의 강세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업종별로 봤을 때에는 금융주들의 퍼포먼스가 가장 저조했습니다. 이 지역은행 뱅크런 위기가 발발한 2023년 이후 최악의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역시나 관세 전쟁의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관세 전쟁이 발발된다면 경기가 둔화하고 대출 수요가 줄어들고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는 등 금융사들의 수익성은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금융 섹터가 2% 넘는 낙폭으로
등으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주요 기술주별 이슈들 묶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날 TSMC가 4년간 총 1,000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의 반도체 생산 설비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죠. 이에 따라서 TSMC의 주가는 간밤 4.1% 상승을 했었던 반면에 인텔의 주가는 심각한 경쟁 위협을 받게 되자 6.2%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중국 승용차 협회 CPCA에 따르면 중국산 테슬라의 2월 판매량이 3만 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50%나 급감한 수준이고요.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 8%대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으나 종가 기준으로는 4%대의 마이너스권이었고요. 애플의 경우에는 신제품 출시 소식을 전했습니다. M3 칩이 장착된 새로운 아이패드 에어를 출시한다. 다만 이 장중에 거밍치 애널리스트가 아이패드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내놓은 이후에 주가가 하락으로 반전이 됐습니다. 그 밖에 이슈 특징주들 확인해 보시죠. 오늘 이 종목들을 관통하는 한 가지 키워드는 관세가 되겠습니다. 관세에 따른 피해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멕시코 무역전쟁 피해주들, 미국의 빅3 완성차 업체들이 일제히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GM과 포드,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각각 4.6%, 2.9%의 하락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아보카도의 50%를 멕시코에서 조달하고 있는 치폴레 2%의 하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비가 둔화되게 된다면 여행 항공에 대한 수요 역시도 줄어들지 않겠냐, 이러한 우려감과 함께 항공주, 크루즈주들도 일제히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적에 따라서 움직였던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테일러들의 실적이 양호했는데요. 하지만 주가의 흐름은 전부 다 폭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타겟이 관세와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트렌드가 최근에 감지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연간 수익률이 축소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바이, 미국의 최대 가전제품 제공사가 되겠는데 관세에 따른 소비자 가격 상승 가능성 올 하반기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13%의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이후에 AI와 클라우드 투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실적 특징주들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엇갈렸는데요. 옥타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이죠. 4분기 EPS와 매출 더블비트를 기록한 이후에 24%의 급등으로 진행됐던 반면에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사이버 보안 업체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경우에는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가 실망을 안기면서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6% 가까운 하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 투자 전략 다양하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관세에 대한 부담을 여실히 느끼고 있는 국내외 흐름입니다. 그 어떤 공부나 매크로도 지금은 마치 무용지물인 양 관세의 압박을 강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펼치고 있는 관세 전쟁, 물론 미국에서는 관세 전쟁이 아닌 마약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동맹국 등을 때리는 이유가 바로 펜타닐에 대한 압박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일단 캐나다와 멕시코 25% 관세 부과 소식이 들려왔죠. 캐나다, 멕시코 측에서는 즉각적으로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비쳤고요. 미국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상호 관세를 즉시 부과하겠다라는 목소리입니다. 그 외에도 세계적으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각국의 미국산 제품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예고한 상황이고, 외국산 농산물의 관세부가 4월 2일 예고했죠.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관세 4월 이전에 부과하겠다라고 예고를 해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궁극의 목적인 바로 중국도 제대로 겨냥하고 있는
흐름이죠. 기존 수입품 관세 추가 10%, 거기에 또 플러스 10%를 3월 4일 관세 부과를 했고요. 중국도 이에 맞섭니다.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WTO에 제소한 상황이죠. 그리고 미국산 원목 수입을 어제 중단시켰고요.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의 15%, 거기에 수수나 대두, 돼지고기 등에는 10%를 더 추가하는 것을 3월 10일로 예고한 상황입니다. 여기 대두나 옥수수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주요 표밭을 겨냥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조금은 민감하고 치밀하게 서로 아픈 곳을 치려고 애쓰고 있는 미국과 중국입니다. 자, 중국 상무부는 미국 개별 기업에 대한 제재도 어제 내놨죠. 스타트업 15곳에 대해서 광물과 물자 수출을 중단했고요. 10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드론이나 군함이나 혹은 소프트웨어 업체들, 방위산업 업체들 혹은 유전체 분석 업체 등을 주의 기업으로 중국이 미국을 겨냥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죠. 이러한 관세 전쟁은 가운데 낀 국가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그로 인해 웃을 수 있는 반사 이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관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 후폭풍을 일단은 마주하고 있는 미국이기도 합니다. 뉴욕 연은 총재 언급이 있었죠.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효과 이미 반영 시작됐다라고요. 골드만삭스 도 관세 전쟁으로 물가 상승이 예상된다. 울프 리서치, 전통 동맹국과 무역 전쟁이 더욱 고통스럽게 느껴지는데 이것을 영원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일부 협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타겟 CEO, 멕시코 관세 부과로 농산물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 언급했고요. 치폴레 최고 운영 책임자죠. 스콧 보트라이트 역시나 아보카도 50%가 멕시코서 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타격이 예상된다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가, 타겟이나 치폴레 모두 밤사이 앞서 체리 앵커 전달해 준 대로 하락하는 흐름이 있기도 했죠. 번스타인에서는 포드와 GM 관세 영향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결국에는 수입해오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세로 인해 물가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고 기업들은 그에 따른 타격을 또 받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경기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세가 불편한 대표적인 이유겠죠. 관세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물건값이 상승하게 됩니다. 미국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 우려가 등장하는 요소이죠. 그리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미국이 수입을 줄이게 되면서 물동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아시아, 이런 유럽권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되겠죠. 결국 궁극적으로 미국 내에서 흐름을 봤을 때는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되고요. 이것은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자극할 수 있겠죠. 다만 이것이 조금 길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소비 축소, 경기 우려감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밤사이에 CME 패드워치상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30%대에서 40%대 후반까지 올라간 이유가 되겠습니다. 경기를 둔화시킬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밤사이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에서 금리가 급작스럽게 뛰면서 그에 따른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 최근에 전체적으로는 경기 우려를 반영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굉장히 불편했던 4.8에서 지금은 4.2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관세 흐름이 앞으로 장단기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우리는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잠자는 시간은 조용했다가 하필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이 트럼프가 또 일어나서 움직이는 시간이기도 해서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최근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어제 하락이었죠. 그나마 다른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는 낙폭이 그래도 좀 양호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양지수 하락 종목 개수 보시면 어제 하락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랐던 쪽에서 꽤 강하게 올라주면서 지수 방어를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올랐던 쪽 딱 떠오르시죠? 조선과
방산 등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 이슈 속에서 관세 부담을 안고 있는 쪽, 자동차, 전기차, 반도체 등 어제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죠. 엔비디아 우회 수출로 인해서 중국으로의 매출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이 반도체 진영은 발목 잡았고요. 관세 전쟁이 계속됐을 때 히토류 테마단에서 올라갔고요. 강관의 수혜, 농산물, 음식료, 사료 쪽에서도 올랐으나 이들은 시총 사이즈가 그리 크지 않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원하고 있는 LNG 밸류체인 종목들 어제 강하게 움직임을 보였고요.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즉각적으로 중지할 것임을 트럼프 측에서 입장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자주국방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됐고요.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 어제 또다시 올랐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로봇 이슈가 살짝 더 첨가되면서 LIG 넥스원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하나 시스템, 한국항공우주 등의 대형 종목들부터 해서 기존의 퍼스텍이나 한일단조와 같은 중소형 종목들까지 함께 올라가는 모습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방산과 함께 같이 오른 것이 바로 어제 미나앵커 자세히 브리핑해줬었던 조선주였는데요. 하나오션의 주가 강세도 두드러졌죠. 아무래도 MRO 사업, 함정 사업 등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여전히 조선 섹터의 등대 종목으로 봐야 되는 것은 하나오션일 겁니다. 14%. HJ 중공업 한번 시세 체크 해볼까요? MRO 사업을 위해서 MRO 관련 협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HJ 중공업은 어제 상한가로 끝이 나기도 했습니다. 조선과 방산의 강세. 자,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굉장히 불편한 흐름을 보이자마자 재건 이슈가 어제는 악재로 반영이 되면서 크게 흔들렸는데요. 건설, 기계단의 종목들 다소 낙폭을 키우는 모습들도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자, 트럼프라는 키워드로 국내 섹터 가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바로 중국이겠죠. 어제 연결고리에서는 살짝 살폈었는데요. 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이 무산된다라는 것에 대한 소화가 필요하다라는 점이었죠. 엔터나 미디어 쪽 어제 하락하기는 했었는데요. 한한령 해제 관련한 기대나 혹은 양회 등에서 어떤 이슈 등이 부각될지는 모르니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둬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회가 개막했는데요. 부양책 규모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AI, 로봇 관련해서 양회에서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 전해질지 그런 부분은 잘 파악해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 이 시간 살폈던 트럼프 관련한 업종지도 어제 올라간 종목들은 거의 다 여기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해군 강화 움직임 그리고 한국의 조선이 미국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현실, 그것은 상성과 특수선 등의 모멘텀이 돼주고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그 가운데 경쟁력을 갖춘 조선사 한국업체라는 점에서 여전히 조선 섹터에 대한 관심은 시장이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나 조선주는 많이 오른 것에 대한 그 부담을 계속 소화해 나가면서 가야겠죠. 다만 아직까지는 섹터를 바라볼 때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회복 탄력성인 것 같습니다. 약간의 조정과 흔들림이 있더라도 빠르게 회복해주는 이 회복 탄력성이 강하다면 그쪽의 시세를 섣불리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자, 방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대로 하나그룹주를 중심으로 방위산업, 조선주 강세 흐름을 나타냈죠. 자, 미국과 러시아가 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유럽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전후 안보의 연합을 추진하고 있고요. 빠르게 방위비를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EU에서 국방비 1227조 투입 가능성이 거론이 되면서 재무장의 시대에 돌입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 스스로 나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의 상승은 장기 트렌드다라는 시각 끊임없이 저희도 살폈던 바가 있습니다. 어제도 같은 시각에서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LNG죠.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잡기 위해서 LNG 프로젝트를 늘려가고 있다라는 점, 결과적으로는 LNG 밸류체인을 지속적으로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린 요소이기도 했는데
했는데요. LNG 밸류 체인은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그러니까 생산, 운송, 소비로 나뉘는 가운데 시장에서 주로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이 미드스트림, 운송 쪽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조선도 들어가고요. 기자재, 피팅, 밸브, 보냉재까지도 함께 포함이 되죠. 강관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를 운반할 때 쓰는 통로가 되는 관이 되겠죠. 강관. 그리고 해운까지도 살필 수가 있을 겁니다. 어제도 저희 조선해운 강하게 브리핑을 하기도 했었고요. 어제 시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선주와 함께 가장 강했던 것이 바로 강관주가 되겠습니다. 휴스틸, 넥스틸, 세아제강 등의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 왜냐하면 이 LNG 밸류체인에 대한 전체적인 관심과 함께 미국과 우리가 관세 협정을 하는 가운데 알래스카 LNG에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줄 수 있는 카드로 유력하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미국의 LNG 세일을 우리가 도와주는 쪽으로 우리도 이런 점을 해줄 수 있어라는 어필을 하게 된다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LNG 밸류체인이 강했고요. 그 가운데 상대적으로 조금 주목을 못 받았었던 에너지용 강관 종목들이 어제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얼마 전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부가 3월 12일에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미국 내에서 철강 관련한 가격 상승이 있었고요. 특히나 에너지용 강관의 가격 상승이 꽤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국내 넥스틸, 휴스틸, 세아제강 등은 미국에서 이미 공장을 갖고 있거나 공장이 곧 완공될 예정인 에너지용 강관 업체들입니다. 그러면 어제 주가가 강하게 반응을 보였죠. 요즘 넥스틸 시세 굉장히 좋은데 어제 26% 상승, 휴스틸도 14%, 세아제강도 세아제강 지주 미국 쪽의 사업 이슈가 부각되면서 어제 9% 이상 뛰는 모습. 다만 이들의 시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다 윗꼬리가 굉장히 강하게 달렸다라는 점에서 꽤나 트레이딩용으로 좀 변동성이 컸지 않았나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정부는 미국의 알래스카 가스 한미일 공동개발 참여를 검토하고 있고요. 강관업체들은 이와 관련해서 LNG 프로젝트 수혜 그리고 미국 내 사업장을 뒀다라는 것에 관세 부담을 좀 덜어갈 수 있다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어제는 교집합 속에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렇게 살필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관세 이슈가 불편하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이슈가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요. 일단 로이터 측의 보도가 있었죠. 트럼프가 젤렌스키와 함께 광물협정 곧 서명할 것이다. 오늘 오전 11시경에 그와 관련한 언급이 있을 것이다. 이 오전 11시는 한국 시간으로 저희가 넘겨본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한 번 더 자극이 되고 있죠. 미국과 우크라이나 회담에서 이렇게 전례 없는 갈등을 여실히 표출했던 트럼프와 젤렌스키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겠다라는 입장을 드러냈고요. 머스크가 우크라이나 스타링크를 차단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러우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이 우크라이나 통신망이 파괴됐을 때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지원해 줬었죠. 그것이 굉장히 큰 우크라이나의 눈 역할을 해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차단까지 검토되고 있다. 이런 보도 등이 나오면서 상당히 불안했을 겁니다. 젤렌스키는 빠르게 SNS에 사과글을 올렸는데요. 전쟁을 지원한 미국에 감사한다. 러시아가 응하면 휴전협정 체결을 원하고 있다. 트럼프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올바른 방향으로 돌리고 싶다. 2월 28일에 있었던 회담에 나의 모습은 후회한다라는 얘기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되찾고 싶다라는 코멘트, SNS에 올라온 사과가 미국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봐야겠죠. 물론 미국 측에서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더 지원을 해줄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그 전날 밝히기도 했습니다. 명확한 사과나 입장을 원했던 거겠죠. 일단 이 로이터의 보도는 이러한 젤렌스키 사과 등도 있었고 곧 광물
협정이 있을 거야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백악관 소식통을 또 인용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보도 사실이 아니다. 아직까지 관련한 진전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젤렌스키의 이런 사과를 감안해 봤을 때 미국에서는 입장을 바꿀 가능성, 그리고 종전을 위해 미국이 원하는 광물 등을 취득하기 위해 이 협정을 할 가능성 등이 꽤 높아졌다라는 측면에서 어제 흔들렸던 재건주들 한번 기회를 볼 수 있을까요? 어제 HD 현대건설기계나 HD 현대인프라코어, 이런 진성TC, 현대에버다임 등의 종목들 재건 쪽이 꽤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쪽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센티가 회복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재건에 대한 기대가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게 바로 건설기계 섹터이죠. 그런데 이 건설기계 섹터에 대해서 오늘 아침 올라온 한화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비중 확대 의견인데요. 키워드는 재건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재건은 당연히 종전은 상승 요인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언급하기는 했어요. 다만 우크라이나에 기여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이슈로 기여되는 기업들의 연매출 증가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 다만 러시아 시장에 이제 판매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점에서 과거 건설기계 업종에 러시아 점유율이 꽤 있었던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쪽 시장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긍정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럽의 주변국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환경 측면에서는 재건 건설기계 쪽이 고금리나 고환율 장기화로 인해 조금 어려운 시기인데 중국이 장비 교체 시기가 2026년으로 도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혜볼 수 있다는 점. 그렇다면 중국 키워드로 봤을 때는 중국과 조금 밀접한 곳을 체크해야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저점 통과 움직임, 인도에서도 엄청난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고 있고 북미 시장 역시나 재고가 줄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가 이어질 것이다. 결국 건설 기계 섹터, 재건이라는 키워드가 좀 더 센티에 민감하게 작용하지만 갖고 있는 기업들의 사업 환경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화의 선택은 중국보다는 일단 북미의 매출 비중이 높은 쪽을 언급하고 있네요. 북미 생산기지를 보유한 업체들에 대한 얘기를 꺼내 들었고요. 북미 쪽 가면 당연히 건설 기계 섹터에서는 두산 바켓이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 64,000원을 제시했고요. 차 선호 종목으로는 HD 현대건설기계 목표가 88,000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제 HD 현대건설기계 4%, 두산 바켓 또한 4% 정도 빠진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들의 시세, 이 보고서 대로 좀 장기적 관점의 대응이 가능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세 이슈 그리고 전쟁 이슈 너무나 우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개별 기업 모멘텀을 가진 바이오 쪽을 봐야 하는가 이런 시각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시장에서는 조선, 방산, 로봇에 집중했었죠. 상대적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는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관심이 낮은 가운데서도 바이오 섹터의 성과는 좀 차곡차곡 쌓였는데요.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 병용요법, 삼성바이오로직스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알테오젠 투자경고 해제, 올릭스의 일라이 릴리, 지아이노베이션과 유한양행의 알레르기 치료제 이슈, ABL 바이오, 우리 BBB 셔틀 관련한 얘기 브리핑했던 기억이 있기도 한데요. 이런 종목들의 긍정적인 뉴스가 그래도 1, 2월 차곡차곡 쌓였던 바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3월 유럽 폐암학회, 알테오젠과 유한양행이 임상 결과를 여기서 발표하게 되고요. 4월에 AACR, 5월에 아스코 등도 있습니다. 종양학회, 암학회 등의 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요 임상 결과가 발표된다던가 허가 신청이나 허가 완료 혹은 추가 이전,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기대를 안고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나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시세적 측면에서 깔끔하게 가장 강했던 것은 보로노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로노이가 어제 한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승 여력 100% 이상씩 얘기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증권사 보고서 영향도 있었겠죠.
굉장히 꽉 채운 양봉으로 끝이 났습니다. 20%의 급등. 보로노이가 뚫고 가자 다른 종목들도 기대감에 함께 가주는 모습이 있었죠. 알테오젠 한번 볼까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서 강한 시세를 기록하면서 어제장 주가가 3% 이상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깔끔한 40만 원에 안착하기도 했죠. ABL 바이오 혹은 코오롱 생명과학 등등의 종목들의 상승세가 어제 동반해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꽤 낮아져 있는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의 하락, 여러 가지 불편한 정세 속에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차곡차곡 날짜에 맞춰서 임상 일정에 맞춰서 시세가 나오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펩트론, 바이오다인도 개별 이슈로 강했죠. 유한양행, 알테오젠, ABL 바이오 등등의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바이오 오랜만에 이 표를 꺼내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이 플랫폼과 바이오텍 종목들이 될 거고요. 한동안은 정말 비만 쪽이 뜨거웠었는데 요즘은 여기에서 일부 종목들만 한 번씩 올라주고 잠시 잠잠합니다. 바이오 시밀러, CDMO, 플랫폼 바이오텍 쪽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강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셀트리온이 가지고 얼마 전에 또 삼바가 가지고 순환하면서 모멘텀을 이끌어주는 대장주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바이오는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중국 때리기 그 과정에 생물보안법 이슈가 언제든지 또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는 가능성 열어둬야겠죠. 어떤 종목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저희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쪽 들여다봐야겠죠. 지금 딥시크 이슈와 MS의 데이터 센터 리스 취소 이슈,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 감소에 대한 두려움, 이것으로 인해서 반도체, AI 쪽이 차지하고 있는 내러티브가 청산되는 건 아닐까, 여기에 대한 우려감도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러티브 청산이 아니라 새로운 내러티브의 재탄생이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네요. 딥시크와 이구 환신으로 인해서 AI 칩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시장이 확인한 상황이고 빅테크의 AI 투자는 지속될 것이다. 오늘도 구글 측에서 AI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AI 패권 다툼은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중국의 AI의 공격적인 투자가 최근에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죠.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레거시의 반등까지 나오고 있는 최근입니다. 최근에 중국 뉴스들 한번 보실까요? 중국 내에서 오픈형 칩에 대한 투자나 사용을 늘리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중국 연구팀은 슈퍼컴보다 1,000조 배나 빠른 양자컴을 공개했다라는 소식. 그러니까 중국은 AI 패권 다툼에서 물러날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도 절대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겠죠. 단기적으로는 관세 이슈로 인해서 여러 가지 AI 반도체 진영 등도 같이 불편할 수 있으나 지금의 단기적인 경기 우려보다는 중요한 것은 AI 패권 다툼일 겁니다. 그렇다면 AI 패권 다툼에서 이들이 물러설 수 있느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 에서도 어제 중국이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그 과정, 과거에는 관세 부과로 관세 싸움이 있었다라고 하면 중국의 반도체가 떨어지는 흐름이 있었는데 어제장에서는 이들이 낙폭을 메꾸고 올랐다라는 측면에서 관세 전쟁, AI 칩 경쟁은 물러날 수가 없는 현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AI 칩 경쟁의 패권 다툼, 이 내러티브가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꽤 많이 떨어진 AI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에 매수 기회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에서 겨울이 끝나고 반도체 봄이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꺼내들었는데요. 2분기부터 서버 DDR5 수요가 회복되고 있고 차세대 HBM에 대한 모멘텀,
밴드 쪽도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구환신 등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의견을 냈는데요. 다만 지금 완연한 추세 상승에 이제 전환하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 공격적인 대응은 자제하더라도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자리이다라는 시각 등은 나오고 있네요. 반도체에 대해서도 오늘 저희 잠시 후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들을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박앵커의 연결고리 오늘 시장에 깔끔한 한판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 이슈가 계속 불편한데요. 미국 상무장관이죠. 하워드 루트닉이 관세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관세 우려를 살짝 좀 줄이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오늘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출발 분위기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도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이 되겠죠. 밤사이 미국 엔비디아 등 TSMC 상승 흐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올라갔던 것은 구글 AI 자본 지출을 늘리겠다라는 소식, 빅테크의 자본 지출 축소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씩 지워주는 소식이 나오면 당연히 좋을 겁니다. 방산과 재건, 참 아이러니하게 같이 키워드가 붙어 있죠. 유럽권에서 1227조 혹은 9조 등을 투자해서 미국 없는 안보, 재정립 시대를 하겠다라는 준비의 움직임이 나온다는 측면에서 방산, 그리고 젤렌스키의 사과, 종전에 대한 기대를 높일까에 대해서 재건,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살짝 한 발 벗어나 나만의 모멘텀을 안고 있는 바이오, 여러 가지 학회 등의 일정을 앞뒀기 때문에 또 금리가 괜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바이오단의 모멘텀도 확인이 필요하겠죠. 어제 관세전쟁 테마로 이 식량이나 비료 등을 언급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여전히 일부 종목들의 트레이딩은 요소가 될 수도 있으나 당연히 장기적 관점에 긴 투자 가치를 갖고 대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정 되겠습니다. 하나씩 지워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인터배터리, 그리고 유럽의 액션 플랜, 이 2차 전지 진영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 등이 어떻게 나오는가도 필요하고요. 3월 9일 미국의 서머타임 시작일도 나름 중요한 일정이 되겠죠. 그리고 AI 칩 진영과 양자 쪽의 큰 일정은 엔비디아의 GTC 2025가 될 겁니다. 반도체 유리기판, 액침 냉각, CXL 양자 쪽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 일정 살펴봤고요. 어제 가장 강했고 밤사이 뉴스도 추가됐었던 방위 산업에 대해서 자세한 브리핑 듣겠습니다. 미나 앵커 도와주시죠. 네, 어제 꺾이지 않고 돌아왔던 방산 섹터,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서 방산 섹터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1년 동안 상승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고점 경신을 해냈던 방산주들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268%가량의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고, 또 현대 로템과 LIG 넥스원도 100%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니까요. 근데 그만큼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지 최근에 주가가 살짝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하락적으로 추세 전환을 하는 것은 아닐지 약간은 불안했던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제 곧바로 다시 한번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8%대, 그리고 현대 로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는 7%대에서 10%대까지의 탄력도를 붙여나가면서 아직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주가 상승에 탄력도를 붙였던 데에는 연휴 사이에 있었던 이 미국과 러시아 간의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이었는데요.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만났는데 이 협상이 그렇게 순조롭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평화협정을 어겼다면서 이 미국이 명확한 안보 보장 조치를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피력을 했는데 여기서 트럼프의 반응이 냉랭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평화 의지를 보일 때까지 모든 군사 지원을 중단하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을 뺄 것이다 라고 좀 강력한 스탠스를 비춘 건데요. 결국에 트럼프는 미국이 자처하고 있었던 이 세계 경찰 역할을 내려놓겠다라고 피력을 한 셈입니다.
사실 이러한 트럼프의 기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미국이 자처에서 유지하고 있었던 평화를 깨트리는 방아쇠를 이번에 당긴 건데요. 트럼프의 기조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탈세계화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트럼프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국방 예산을 5년 동안 8%씩 삭감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이는 한화로 봤을 때 99조 2,800억 원 가까이 감축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축은 유럽과 중동 등 이 해외 주둔 비용에서 많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 입장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주변 국가들 여럿이 지금 긴장에 좀 떨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가는 아무래도 유럽일 겁니다. 그 반응을 보시면 좀 알 수가 있는데 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발언을 좀 살펴보시면요. 의제 연합을 결성해서 공동으로 안보 책임을 제안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GDP 대비 2.3%의 국방비를 앞으로 2.5%대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에서도 우리가 좀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 국가들의 방위비 증액 계획을 제시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이후에 폰데어라이엔 위원장 또한 유럽이 급하게 재무장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그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서 이 방위 투자 강화가 극하게 중요하다. 그리고 오는 6일 EU 정상회의에서 포괄적인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만큼 6일 이어질 이 정상회의에서도 어떠한 발언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도 더 많은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를 증액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만큼 유럽 쪽에서는 발빠르게 그리고 민첩하게 지금 행동에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각자 도생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는 이게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 쪽으로는 오히려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시나리오들 증권가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LS증권은 전 세계 방위비 인상 가속화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봤고요. 트럼프의 탈세계화 기조는 서방 세계 안보 공백을 초래할 것이고 여기서 K방산은 유럽 수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나토의 방위비 분담 계획에서 유럽의 방위비 인상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급격한 방위비 인상에 단기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을 활용할 가능성도 덩달아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투자증권도 한국 방산이 기존 고객, 그러니까 유럽 고객뿐만 아니라 비유럽 국가에서도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봤는데요. 유럽 국가들, 이 유럽 기업들은 이제 유럽 내에서 좀 수요를 충족하는 데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이 동남아라든지 중동 쪽에서 경쟁 강도가 낮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K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유럽에서 초과 수요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까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위 산업의 비중 확대 의견 좋습니다. 자, 이렇게 물 만난 K방산들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비유럽 국가도 공략을 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마켓이 바로 중동 지역입니다. 전 세계 평균 이 국방비는 GDP 대비했을 때 2.3%가량으로 책정이 되고 있는데 일단 중동 국가 같은 경우에는 레바논 같은 경우 8.9%대로 가장 높게 책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세계 무기거래 30%를 중동 국가가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중동 국가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활약을 이어가게 된다면 어떤 기업들을 우리가 봐야 할까? 외국인의 수급에서 그 힌트를 좀 얻어볼 수 있었는데요. 외국인들은 남몰래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해서 이 방산 대표 기업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조 원 넘게 매수했었고요. 현대 로템과 LIG 넥스원까지 탑10 그리고 12위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상황인데요. 이 세 가지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한번 마련해 보시죠. 일단 대장은 괜히 대장이 아니다라는 말이 떠오르는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빅4 기업들 내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수주 잔고도 2024년 전년 대비해서 16.3%의 증가세를 기록하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작년 초 1월에 13만 4,172원이었던 이 주가가 어제는 70만 1,000원까지 치솟는 모습이 나타났고
시가총액도 지난해 49위까지 뚝 떨어졌던 것이 어제는 단숨에 10위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여기서 증권가들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비추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81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했고요. 한국투자증권도 82만 원까지 상향을 했는데 일단 AI 자주포에 대한 기대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중동, 아시아, 태평양 쪽에서 수주 확대 기대감을 갖고 있고 가장 풍부한 수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의 종전은 수요 감소가 아닌 오히려 시장 확대가 될 것이다 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짚어낸 만큼 앞으로의 실적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 로템도 함께 살펴보시죠.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주 잔고가 타 기업들 대비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 부분이 크게 우려할 포인트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이게 조금 미뤄지기는 했지만 회사 차원에서 올해 상반기 내에 이거를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체결이 된다면 일감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점에 집중을 한 겁니다. 따라서 LS증권은 목표가 11만 원까지 제시를 했고요. 수출 비중은 25년도 그리고 27년도까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LIG 넥스원 살펴보겠습니다. 이쪽도 증권가에서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인데 키움증권 38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올해 아랍에미레이트 향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봤고요. 내년에는 사우디 향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수익성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고스트 로보틱스의 군용 로봇의 쓰임새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드론 그리고 AI 같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우리가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터닝 밸류 리서치에 에서도 7년 넘는 일감을 확보했다는 점, 그리고 미국향 비궁에 대한 수주 본격화가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유럽과 중동 해외 방위 사업에 대한 확대 기대감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도 LIG 넥스원 우리가 주목해봐야 하는 기업이다라고 봤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인 방산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봤는데요. 각자 도생 시대가 개막한 만큼 K방산 이번에 주춤했지만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할 수 있을지, 고점을 경신해낼 수 있을지 저희 방송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앞서 다뤄봤던 시장과 섹터, 종목에 대한 궁금증, 오늘 이 두 분과 꼼꼼하게 체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MTN 이준호 위원님,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함정남 차장님, 밤사이 뉴욕장 여전히 관세 이슈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흔들림도 좀 포착이 됐었고, 그래도 선전했던 것은 AI 반도체 쪽에서 그나마 추가 낙폭은 면했다라는 것입니다. 관세와 종전 이슈로 지금 들쭉날쭉한 시장 흐름인데 어떻게 보세요? 단기간에 노이즈는 좀 피할 수 없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워낙 하루가 다르게 말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 시장은 나쁜 뉴스를 싫어하지만 더 싫어하는 것은 무슨 뉴스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을 시장은 더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4월 했다가 3월 했다가 4월 했다가 맨날 내일은 또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라는 리스크 속에서 조금 밤에 편안한 잠을 자기가 쉽지 않은 시장인데요. 좀 더 쉽게 생각한다면 미국 증시는 안 그래도 조정의 빌미가 좀 필요했었던 위치의 장세에서 트럼프의 이런 어떤 관세에 대한 변칙을 조정의 빌미로 잘 써먹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준호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 시장에 대해서는 느끼는 바가 다들 비슷하시긴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더 긍정적인 시장관을 갖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전히 불안정하다. 변동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제일 큰 거는 이제 트럼프 관세로 촉발되는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게 제일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네. 사실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정하게 된다면 물가는 불편한데 경기에 대한 우려는 네네.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 주요 섹터에 대한 베팅 자체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반도체, 뭐 2차 전지, 자동차 이런 쪽들은 다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갖고 가시는 겁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그런 뭐 관세 부과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뭐 미국의 대표적인 뭐 내구적 소비재, 뭐 자동차 같은 것들이 뭐 2,000불씩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비자들 소비하는데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럼 그것들을 생산하는 업체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금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정남 차장님, 지금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이슈가 부각되면서 2차 전지도 공급망 등에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 등이 자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때마침 인터배터리 전에 약간 오른 것도 같이 해갖고 함께 좀 두드려 맞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인터배터리나 유럽 액션 플랜 등의 일정 등은 있고요. 2차 전지에 대한 전략부터 가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 않네요. 정말 쉽지 않네요. 맞아요. 2차 전지. 일단은 캐나다, 멕시코 관세 2차 전지 영향이 없지 않죠. 우리나라 기업들의 LG 엔솔이라든가 포스코 퓨처,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들이 양극재 생산 공장들을 다 캐나다라든가 이쪽 퀘벡주나 온타리오주에 공장을 설치해놨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으로 들어갈 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캐나다에서 이쪽의 관세를 강행한다,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의미 속에서 다른 섹터 대비 가장 강하게 얻어맞은 상황입니다. 하여간 수급이 돌지 않는다면, 그리고 반등을 줄 수는 있으나 추세 전환이 어렵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캐나다, 멕시코 관세의 의미도 있었지만 개별적인 악재가 더 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네. 그래도 수급 논리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장세에서 에코프로비엠이 코스피 이전 실패했다라는 것은 아이쿠야 안 되는구나 라는 심리 속에서 어제는 또 금양이 금양. 불성실 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될 가능성 우려, 과잉 우려인 건 틀림없습니다만, 이런 시장 살얼음판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건 부담이 되죠. 그래서 캐나다, 멕시코 관세 자체도 악재인 건 맞지만 그것은 트럼프 당선될 때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자체적인 변수들의 부담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과, 지금 어쨌든 2차 전지 전기차의 성장성에 대해서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것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테슬라일 텐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론 머스크는요, 전기차 파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대통령처럼 지금 돌아다녀서 세계 각국 돌아면서 뭐 자기가 대통령처럼 이걸 하는데 재미가 빠져서 전기차 파는데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물론 그림이 성장해가는 것은 맞겠지만 이 안에서 조금 불편한 위치로 다시 가버렸다라는 것 쉽지 않겠구나. 하지만 단기적으로 빠진 조정폭은 상당히 큽니다. 원위치까지 왔다라는 것. 그럼 앞으로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이냐. 일단은 관세 때문에 얻어맞았잖아요. 최근에는 어쨌든 그 기저에 깔렸던 것에는. 그런데 지금 또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중간에서 만나서 이야기 좀 해보겠다. 그다음에 미국의 목적은 펜타닐이라는 것을 뚜렷한 목적을 줬기 때문에 캐나다, 멕시코가 강하게 반기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마약 팔아먹겠다는 소리야?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방향을 찾아가는 관점 속에서 좀 관세에 대한 우려, 축소, 이것과 관련돼서 기술적 반등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업황이 턴하기 위해선 지금 유럽은 중국 쪽에다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런 관세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과 싸울 때 유럽과 연합해서 중국 전기차, 지금 우리 전기차가 안 되는 이유가 중국 전기차가 너무 저가 공세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유럽과 미국이 적절하게 잘 방어해 준다면 그때 갔었을 때 한국 배터리에는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확신이, 전기차 산업이 성장한다는 밸류로서는 추세 전환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국의 비아디를 누를 수 있는 글로벌의 바운드리에 담벼락이 쳐져진다면 그때는 우리나라가 기회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조금의 약간 멀게 느껴지기도 해서 아직까지 걸어가야 될 길이 좀 남아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어차피 다가올 미래라는 키워드는 이미 사실 시장에서는 써먹을 대로 써먹었다라는 것이죠. 전기차의 미래가 아니라 한국 배터리의 미래에 자극될 내용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전기차 쪽은 단기 반등을 주면서 단기 트레이딩 외에 그 이상의 시세를 못 줬던 최근의 흐름이 또 반복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상승의 불안을 느끼는데 정말 잘 가고 있는 쪽이 조선과 방산이란 말이죠. 이준호 의원님, 네. 조선 방산은 질문 받으시는 분들 요즘 조금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익 실현할까요? 더 보유할까요? 이 모든 질문이 네. 좀 부담으로 느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는 또 진행자로서 해야 되니까 하나에어로, 하나오션 이익 실현할까요? 아니면 보유할까요? 저는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보유. 네. 조선과 방산 그러면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대형주는 무조건 보유일까요? 네, 뭐 둘 중 하나라고 한다면 보유 의견 드리고요. 금방 질문 주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뭐 하나 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방산이 복합적인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더더구나 보유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선과 방산 지속적으로 일단 보유 의견에 좀 더 무게를 주셨고 한화에어로, 한화오션 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만 뭐 최근에 조금 상승에 대한 불편을 얘기하는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뭐 네. 하선 리포트도 그랬고요. 그걸로 인해 단기적인 조정도 일부 겪고 다시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 섹터를 바라볼 때 어떤 시점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대응이 더 쉬울 것 같아요. 네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보면 뭐 2020 과거의 그 2차 전지 모습하고 비슷하다. 어떤 사이클의 초입에 있는 부분에서 비슷하다라는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긍정적인 뉴스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또한 우리 증권가의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그런 의견도 매수 의견이 이제 지배적인 그런 모습이죠. 다만 이제 3월 말 이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선 조정이 된 그런 느낌을 좀 가져오고는 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떤 모습을 봤을 때 가격 이외에는 특별한 악재가 없고 실적 모멘텀이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저는 보유 의견을 드렸던 거고요. 이 조선 방산이 대표적인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내러티브가 넘버 즉 수주나 숫자로? 매출로 이어지는 그러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섹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선하고 방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내러티브가 넘버로 연결되는 모습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선사, 뭐 발주하는 선사라든지 이런 데랑 얘기를 해서 계약으로 맺어져서 수주장고로 이어지는 모습들이 이제 비교적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군 기밀 또 어떤 그 발주하는 뭐 여러 가지 국가들, 특히 중동 국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안적 이유 또는 종교적 이유로 그런 것들을 노출을 시키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산 업체에서도 그 계약 관계가 이제 언론에 노출되게 되면 계약이 틀어지는 네. 그러한 것도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러티브가 넘버로 연결될 때 각 섹터는 조금씩 틀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언제 조심해야 되냐, 우리가 차익 실현을 언제쯤 고려해야 되냐,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이외에는 특별한 악재는 없지만은 단지 그런 이 종목들을 사는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주는 특히 외국계 기관, 뭐 저희가 셀사이드라고 부르는 네. 그런 기관들의 셀 리포트, 바이에서 셀로 전환 또는 바이에서 뉴트럴, 중립으로 전환이 될 때 그때는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불과 얼마 전에도 이제 증권가에서 의견을 조금 낮췄을 때 수급에 영향을 받았던 네.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조심하시면서 보유를 해 가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내러티브의 숫자화가 일어난다는 공통된 것이 있으나 약간 오픈되는 정도에 따라서 조선과 방산의 차이 짚어주셨고 외국
미국의 수급에 영향을 좀 더 밀접하게 줄 수 있는 리포트 좀 주의를 하며 살피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들이 꽤 올라오는데 함정남 차장님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조선이나 방산 이런 공매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섹터 아니냐, 공매도 재개 전까지 한껏 올렸다가 때리는 거 아니냐라는 개인들의 불안감, 충분히 이 정도 불안은 가질 수 있잖아요, 차장님. 공매도만 말씀을 드리면 공매도는 가격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10만 원짜리가 50만 원 됐다고 공매도가 막 때리지 않아요. 추세가 꺾여 내려갔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해서 지금부터 하향 추세로 가는 방향성에서 계속적으로 밀고 내려가면서 주가가 빠뜨립니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쇼커버링도 비슷해요. 가격 전략으로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쇼커버 들어오겠네. 100만 원을 팔았는데 10만 원 됐으면 지금 쇼커버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추세가 전환될 때 올라가면서 쇼커버링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될 놈 될, 안 될 놈은 더 안 되는 이런 시장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건 전제로 보시되 전 조선주 방사는 지금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틀어졌잖아요. 이것이 해법으로 종전의 그림으로 그려날 때 시장의 색깔이 바뀌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이벤트 드라이브를 가야 되지 가격 전략이라든가 타이밍 전략은 어려울 듯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을 연결해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에 관전을 둬야 되는지 명확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그러면 사실 내러티브의 숫자화는 전형적으로 보여줬던 섹터가 사실 전력기기였었잖아요. 네.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선 방산 대비 딥시크 이슈로 먼저 맞은 이후에 사실 회복 탄력성이 조금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언제든 스토리는 살아있는데 이렇게 막 다시 예전처럼 강하게 회복을 못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수출도 그렇게 좋다는데. 네. 전력기기는 어떡할까요? 전력기기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딥시크 충격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좀 더 최근의 일이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요. 이제 미국 증권가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임대 두 군데 정도의 어떤 취소 계약에 대한 어떤 리포트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이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자본적 지출, 캐펙스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한국의 그런 전력기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변압기 슈퍼사이클을 이제 제대로 타고 있다. 그래서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전력기기 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고압, 초고압이죠. 초고압 그리고 송전 부분에 조금 많이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 센터의 그런 전력 수요에 의존하는 모습, 의존도 자체가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영향을 좀 덜 받게 된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의 그런 자본적 지출, 캐펙스에 대한 여러 가지 증권가에서 의문 제기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전력기기, 앞단에서는 전력기기, 뒷단에서는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내러티브는 유효하나 그런 점들이 추가로 고려가 돼서 영향을 받고 가다 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주가 조정으로 조금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변압기 교체 수요라든지 AI 데이터 센터 지속적으로 건설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 캐즘을 맞이는 하고 있으나 결국 그래도 불구하고 전기차는 대세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력기기 수요는 여전히 유효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전력기기 주도 보유하시고 가시게 되면 장기적인 그 우상향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연렉, LS연렉, 효중, 일진전기 혹은 뭐 특수 쪽에 네. 뭐 산일 이런 네. 쪽들도 다 있을 텐데 탑픽은 뭘로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무래도 관세 문제가 있다 보니까 미국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회사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한 세 군데 정도가 제 머릿속에 나오는데요. 뭐 HD 일렉트릭이라든지 LS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그리고 이 세 군데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최근에 좀 메리트가 있는
그래도 대장주인 뭐 HD 일렉트릭이 제일 낫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자, 상황이 뭐 올라간 섹터들도 약간 불편한가 아닌가를 고민하게 만들고 또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라도 반등을 줬던 소액 진영도 흔들리고 하니까 다 머리 아프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 그냥 금리 보면서 개별 모멘텀 따박따박 챙겨가는 바이오를 보자라는 시각도 많습니다. 바이오에 대해서는 저희 특집으로 미리 시세를 크게 주게 만들었던 함 차장님의 의견이 많이들 궁금하신 것 같아요. 알테, 보로노이 이런 쪽도 여전히 살아있던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난달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다 좋은데 가장 앞단에 두고 있는 섹터는 무게 비중이 가장 높은 섹터는 바이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편안합니다. 기저에 깔려 있었던 제 생각은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저금리를 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 기저에 깔려 있는데 이것도 트럼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수가 높은 영역권에서 조금 쉬어가는 것이 트럼프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할 것이고 지금 무언가를 해서 트럼프도 본심이 재정 지출을 막 늘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채를 늘려서 무언가를 막 하고 싶어 하는데 금리가 이 상태에서 높은 데서는 그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잖아요. 금리를 떨어뜨려야 돼서 의도적으로 침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냐 전 충분히 납득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안전자산으로의 선호 때문에 채권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되면 금리는 또 하락하게 되고 그러면 저금리와 부채 한도를 마음껏 쓸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카드 속에서 본격적인 중국과의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 있다라는 기본 베이스의 방어를 준비한다고 할 때 지금 금리가 뭐 오늘 새벽에는 좀 올랐지만 방향성은 하방으로 잘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를 낮추는 것이 트럼프의 진짜 핵심의 본심이다라고 시장을 해석해 본다면 다른 것들이 좀 일부 이해가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어쨌든 금리의 영향성이 기본 베이스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바이오 섹터고 그 안에서 대장격에 있는 종목들이 굳건하게 자기 자리를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갔었다가 이젠 셀트리온도 가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내에서도 알테오젠이라든가 HLB 보르노이들이 따박따박. 근데 지금 개별적인 호재들도 좋아요. 알테오젠도 키트로다이아 제형 전환과 관련돼서 비소스퍼피안과 관련된 임상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이 HLB 뉴스는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리보세나리카 카넬리주맙에 대해서 병용요법 치료에 대해서 식약 허가가 안 났는데 이것을 지금 병용치료제로 등재를 시킨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뉴스라고 저는 봐요. 전 지금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묵묵히 우리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골관절 치료제인 코롱 티슈제 아주 묵묵히 자기 길을 잘 가고 있죠. 보로노의 어저께 아주 충격적인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도 그 임상 결과를 5월에 예정이었는데 땡겨서 발표한다는 거거든요. 뭔가 설레니까 지금 땡겨서 발표하는 거지. 우리 망했다라는 걸 땡겨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지금 대장들이 정말로 견조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 지금 바이오 섹터는 앞으로 나올 뉴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까 뭐 종목 정리도 잘 돼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된 뭐 시총 순으로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리가캠, 펩트론, ABL 바이오, 유한양행, 한올바이오, 파마, 그다음 제가 좋아하는 큐러셀까지도 쭉 지속적으로 바이오 섹터는 조정이 주면 매매는 어려워요. 왜? 심리가 아이고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 심리가 있어서 매매는 어려운데 제 기준에서는 섹터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살아있는 섹터입니다. 섹터에 대한 신뢰를 지난해부터 차곡차곡 보여줬었기 때문에 사실 섹터에 대한 신뢰는 이퀄 상승률입니다. 그걸 반영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에서 바이오가 아직까지는 함 차장님의 마음 맨 앞단에 있는 섹터인 것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에서 대장주와 후발대 각각 분류해 주신 종목들 아직까지 의견 유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준호 위원님이 좀 눈여겨보시는 탑픽주는 어떤 걸까 싶었는데 휴젤. 네. 이쪽도 뭐 수출이나 뭐나 내용이 참 좋잖아요. 네네네. 좋습니다. 뭐 이 시간에 탑픽 들고 오기가 참 부담스러운 게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맞아요. 뭐 저녁에 생각했다가도 아침에 이제 오면 상황이 틀려지다 보니까 상당히 선정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미국 트럼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종목을 조금 추천을 해드리자. 뭐 그런
마음 끝에 들고 온 종목입니다. 네. 휴재를 들고 왔는데요. 휴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톨리늄 톡신, 우리 일명 이제 보톡스라고 부르죠. 이제 그 보톡스 레티보의 시장 점유율을 국내 1위, 그리고 중국 쪽에 3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양해를 개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특히 한알령 해제, 그런 좋은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조금 보시면 좋을 종목인 것 같아서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국이 세계 2위의 보톡스 시장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래서 경기 부양책 수혜주로 그렇게 등극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도 좀 주가는 잘 가고 있고요. 다만 어제 좀 조정을 받았기에 제가 오늘 조금 들고 나왔고요. 특히 뭐 이제 국내 업체 중에서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톡신이나 필러에 대한 현지 허가를 받은 그러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경쟁사인 메디톡스는 이제 중국에서 허가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메리트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수출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그러한 좋은 기업이고요. 그리고 하나의 추가적인 모멘텀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 미국 출시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관세에 대한 부분 조금 나오는 모습을 보시고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작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한 17.5%,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 영업이익률이 44.6%에 해당하는 40%의 높은 이익률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도 유망한 그러한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휴재 가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목표가는 조금 높이 잡았는데요. 37만 원으로 잡았고, 손절가는 27만 원 정도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가 어지간해서는 무너지지 않는 네. 종목인 것 같아요. 휴재 목표가 37만 원 얘기해 주셨고, 중국에 대한 키워드 저희 잘 체크해 가겠습니다. 자, 함정남 차장님이 오늘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종목이 포스코인터인데요. 요즘 LNG 밸류체인 네. 하는데 거기에 막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까지 다 해당하는 게 포스코인터다 막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이 LNG 쪽이 키워드일까요? 아니면 재건 쪽 뭐 이런? 물론 LNG입니다. 예. 이준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밤에 종목을 선택했다가 아침에 뭔 뉴스가 트럼프가 관세가 없어 이렇게 이럴 때가 봐. 너무 공감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옆에서. 그래서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만의 호재가 있는 것이 뭐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변하지 않을 방향성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트럼프의 목적은 LNG를 전 세계에다 갖다 파는 것이고, 지금 해양 규제도 풀어주면서 이제 니네 연료도에 LNG를 갖다 쓰는 걸로 또 다 쓰게 해,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나라가 LNG를 더 많이 수입을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지금 우리나라가 발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겠죠. 전 세계가 지금 LNG를 어떻게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 텐데, 그러면 추진선뿐만이 아니라 운반선부터 터미널들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이 밸류체인을 다 갖고 있는 것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에서 많은 우리나라는 어차피 100% 원유 수입국이에요. 어디 거라도 사와야 되는데 미국 걸 많이 사서 미국과 좋은 협상의 위치를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광양에 1터미널이 완료가 됐고, 이제 내년에 2터미널이 완료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LNG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충분한 확보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북미 지역을 기반으로 이제 국내 유입에 대해서 터미널뿐만이 아니라 운송, 선박 확보, 그다음에 저장에서 공급까지 이 안에서 원스톱으로 다 관리가 되는 그런 밸류체인을 다 확보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LNG 선박이라든가 벙커링 연계 사업으로 통해서도 앞으로도 LNG 확대에 관련된 키워드 내에서 보여줄 것이 많다.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과 협상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매집을 해가고 있는 차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뭘 한다, 우리가 수입을 한다는 뉴스에 좀 주가가 발산을 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매집해가는 모양과 그림새가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새롭게 관심을 줄 수 있는 키워드가 LNG로, 또 LNG에 약간 미인 대장격으로 키워드가 붙고 있는 최근인데요. 관련해서 저희도 흐름 예의주시하면서 뉴스의 반영, 수급의 반응 잘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의견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